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2022년 이민년 새해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자, 새해 첫 월요일인데 일출은 다 보셨나요? 저는 TV 영상으로 봤습니다. 자, 호랑이 기운도 받으셨습니까? 아마 새로운 다짐, 새로운 각오를 다지셨을 텐데 우리 모두 올해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시사본부도 함께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기 대선은 이제 2달여 남았고요. 역시 코로나에 잘 대응해야 하는 겨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위 속에서도 건강 유의하시고 쏟아지는 뉴스 속에 우리의 집단 지성을 모아보겠습니다. 어흥! 자, 호랑이를 탄 기분으로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코너 기다리고 있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선거운동 일정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선대위 전면 개편에 돌입했는데요. 2부 10분 인터뷰에서 지금 국민의힘 당내 분위기에 대해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이슈 먼데이 그리고 국제본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올해 첫 디저트송 기대가 되는데요.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노래를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께는요. 별다방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한입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김준일 뉴스톱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세배는 설에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니요. 누가 누구를. 두 분을 형님으로 모시고 제가 막내를 좀 해보고 싶은 요량으로.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뉴스 쏟아졌습니다. 야, 새해 첫날 뉴스 없다 그랬더니 오전에 그냥 보물처럼 쏟아지더군요. 네. 그런데 우선 이거부터 다뤄보죠. 자,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마지막 신년사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네. 박 기자님 어떤 내용 나왔어요? 뭐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위기를 완전히 극복해서 정상화는 원년으로 만들겠다. 네. 그러니까 위기 극복을 만들었고요. 코로나19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걸 올해는 끊고 정말로 일상으로 돌아가자 이 얘기를 한 거고요. 또 세계에서 앞서가는 선도 국가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겠다. 또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뭐 K 방역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가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어가겠다. 이런 얘기고 또 정책적으로 보면 사실 부동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시끄러웠는데요. 마지막까지 주거 안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 이걸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겠다. 또 실수요자들 위한 주택 공급의 속도를 내겠다. 다음 정부에게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남과 북. 남북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의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다. 다시 대화하고 협력하면 국제사회도 호응할 거다. 정부는 기회가 된다면 마지막까지 남북관계 정상화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을 모색할 거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네. 구체적인 종전선언 관련돼서는 얘기가 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발표 전에 두 가지가 좀 주목이 됐었어요. 하나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관련된 얘기가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평가나 거기에 대한 얘기가 있을 것인지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 대통령 선거. 그렇죠. 3월 9일 대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낼지 좀 궁금했었는데 대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해 국민의 선택을 받는 민주주의의 축제의 장일 되길 바란다. 네.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을 강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메시지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자. 먼저 김 대표님 대통령 신년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저는 제 주목해서 본 게 종전선언에 대해서 언급이 있을 것인가 없을까 그거를 봤는데 없었어요. 최근에 그 좀 요게 뉴스의 전면에 나서지 않아서 그랬는데 이게 막 롤러코스터를 탔어요. 사실은. 네네. CNN이 한 12월 31일에 종전선언 가능성 주목 뭐 이런 거를 보도를 또 냈어요. 그리고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국도 굉장히 합의를 봤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또 나오는 얘기들은
약간 난항이 예상된다. 뭐 이런 거고 뭐 베이징 올림픽에서 종전선언 하는 거는 좀 이미 어려워졌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평화를 개인적으로 평화를 바라는 마음에서 종전선언이 좀 이뤄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문재인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차기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도 커졌다. 이 오늘 지금 이걸 보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부담은 최대한 덜 넘기는 방향으로 이를테면 집값 안정 뭐 이런 기조 속에서 이런 것도 좀 같이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떤 차기 정부에 따라서 또 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여당 후보도 이제 북한에 할 말은 하겠다. 또 이런 이제 안보 메시지를 내기도 했어요. 자, 야당의 뭐 신년사에 대한 논평은 좀 늦게 나왔는데 허무맹랑 소설 마지막 신년사까지 반복됐다. 이렇게 아주 비판적인데 이유가 있죠. 지금 늦게 나온 이유가 오늘 오전은 국민의힘에서 아주 강한 메가톤급 메시지가 쏟아져 나왔는데 윤석열 후보는 일정을 전면 중단한다. 또 국민의힘은 선대위를 전면 개편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박 기자님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이게 사실 속보로 떠가지고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나란히 오늘 한국거래소 개장식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개장식 참석하는 가운데 속보가 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가 화면에서 생방송 연설하고 있는데 밑에 자막은 일정 전면 중단 이게 뭐지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사실 서민금융 살리기 정책 공약 발표도 있었고 오후에는 상임위원장 간사단 연석회의하고 의원총회 참석 예정이었거든요. 이걸 다 취소한 다음에 선대위 개편 관련해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논의하겠다. 이런 겁니다. 숙고의 시간을 가진다라는 표현도 선대위 내에서 나왔는데요. 어쨌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좀 위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여론조사 지표가 좀 안 좋기 때문에 분위기가 그랬죠. 새로운 어떻게 보면 충격요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고 윤석열 후보도 이 일정 전면 중단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것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자신도 뭔가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보여주면서 선대위를 이대로 둬서 안 된다라는 김종인 위원장과 인식을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후보는 지금 이제 개장식에 가서 증시 개장식에서 연설 중인데 그 순간 바로 전면 중단, 전면 개편 얘기가 나온 걸 보면 이게 지금 윤 후보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사전에 합의를 한 걸까요? 전면적인 이 위원장의 결정일까요? 만약에 이게 합의가 됐으면은 그 전에 기자들을 통해서 오늘 이 일정은 이것까지만 하고 그 다음 일정은 없습니다라고 미리 공지를 하거나 속보가 뜨지는 않겠죠. 그렇게 됐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중앙선대위 회의가 아침에 있었어요. 9시에. 선대위에서는 회의가 있었고 그 회의를 마치고 마무리한 다음에 이런 기조가 정해진 게 아닐까 싶고요. 김종인 위원장도 오늘 지금 국민 정서에 맞게 선대위를 개편해야 한다. 그래야 선거를 제대로 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회의 이후에 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바로 후보 일정 전면 중단, 잠정 중단이 떴기 때문에 선대위에서 결정이 됐고 후보한테는 좀 글쎄요. 바로 양해를 구해서 어떤 허락을 받고 이런 일정을 중단한 게 아니라 선대위 차원에서 이 정도 하고 논의하자. 이렇게 좀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발표가 먼저 나온 거 아닌가 하는 또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에요. 그런데요, 김 대표님 여기에 더해서 이제 문제가 계속 지난 연말 이준석 대표의 비판으로 됐던 육본부장 체제 해체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새시대 준비위원회에 신지혜 수석 부위원장 전격 영입이 됐었는데 사퇴 발표가 나왔어요. 이게 전반적으로 어떤 상황으로 진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 두 가지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김근식 정세 분석 실장이 오늘 오전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선대위가 확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고를 했군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뭐 전격적인 이런 사퇴 뭐 육본부장 사퇴나 뭐 모든 일정 중단까지인지는 몰랐는데 이미 기류가 있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숨고르기를 하는 게 좋겠다. 안팎의 여론이 다 그랬어요. 국민의힘 내부도 지금 뭐 하나 해봤자 자본만 나고 메시지 전달도 안 되고 일단은 좀 휴지기를 갖자. 그게 근데 전면 중단이 될지 아니면 후보의 일정을 거의 극소화해가지고 하루에 하나 일정 정도만 해가지고 메시지를 집중하는지 뭐 그런 것들이 좀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일종의
극약 처방을 지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거는 말씀하신 그 박정우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은 후보랑 상의가 안 된 거예요. 네. 이거는 김종인의 그립감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거고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는 거나 안 돌아오는 거가 사실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사실 근데 지금 상황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말한 대로 되고 있잖아요. 선대위 육본부장 사퇴하고 네네네. 신지혜 씨 사퇴하고 이거. 신지혜 씨 사퇴는 사실상 본인이 자진 사퇴 형식이지만은 나가라고 한 거죠. 이거는 네네. 도움이 안 됐다라고 보면 되는 것 같고 신지혜 씨는 이준석 대표한테 불만을 터뜨렸어요. 예, 굉장히 강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네네. 뭐 오히려 당 대표가 도움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이거를 사실은 방치한 것도 그 김종인 위원장이고. 이거를 수습하는 것도 김종인 위원장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그립감은 높아지고 후보는 매우 목소리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래요. 후보 목소리는 줄어들고 조금 정제되고 결국에는 지난주에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의 오찬회동 빈손이다 그랬는데 그래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영향을 준 것 같죠? 거기서 두 사람의 의기투합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자들 앞에서는 별 내용 없었다고 했지만 지금 오늘 이준석 대표가 오전에 그러니까 이 선대위 개편 얘기가 나온 다음에 기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 후보도 저도 고민 많은 하루가 필요하다. 허심탄회한 소통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윤석열 후보가 훌륭한 조력을 받으면 지지세 회복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네네. 그리고 선대위의 개편 그러니까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야 된다. 그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네. 이준석 대표가 원하는 그림대로 그려지고 있다. 이 부분. 결국 중요한 건 후보가 윤석 대표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이냐,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이냐, 또 지난번 울산 회동처럼 어떤 사람들이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시점과 그런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국민의힘이 변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가 달라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이냐, 이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어서 지금 하나 말씀드리면 어제 제가 이준석 대표랑 통화를 좀 했거든요. 어제 신년 안부 인사 뭐 기타 등등해서 1월 2일에 일요일에 김종인 위원장하고 회동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네네. 상황 인식이 두 사람이 전혀 다르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다만 김종인 위원장이 잘하시는 게 원래 잘 안 풀리면은 집에 간다고 하는 건데 네네. 지금 내가 집에 간다고 해가지고 본인이 자꾸 가니까 총괄 위원장은 못 가게 만들어 놓고 김종인 위원장이 못 가셔서 좀 짜증이 뭐 그런 류의 하여간 얘기를 좀 했어요. 저도 사실은. 그 전날 인터뷰 때 그거 물어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둘은 같은 의기투합이었다. 네, 그러니까 최소한 상황 인식은 공유하고 있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목요일에는 윤석열 후보와 한번 통화하고 금요일에 와서 꼭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특명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한번 짧게 정리해 볼게요. 신지혜 수석 부위원장 자진 사퇴 형식인데 이준석 대표를 저격했다.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어요? 네, 참 이 윤석열 후보 지지도 하락이 모두 저 때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토를 했고요. 나에게다 덮어 씌운다. 네, 신지혜 한 사람이 들어와 윤석열 후보를 향한 2030 지지가 폭락했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러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도 그동안 뭐 했냐. 최고위원회 반발에 자리를 뛰쳐나가고 성상납 논란으로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지 않냐. 당원들과 국민들이 뽑은 윤석열 후보에게 선거운동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말 당대표 맞냐 하고 공세를 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이준석 대표는 이런 비판에 대해서 자신은 신재의 이 부위원장의 거취 의견 안 냈다. 네. 하고 나는 뭐 상관없고 나는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나가라 마라 한 적이 없다. 그 얘기를 일관적으로 하긴 했어요. 네. 자, 홍준표 의원 한마디 했다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홍준표 의원은 지금 아마 이 선대위 개편에 대해서는 입장이 아직은 안 나온 것 같고요. 지금 이 국민의힘 상황 여기에 대해서 비상사태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비상사태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추락이 그러니까 지지율 추세가 탄핵 대선 때 지지율로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지가 내려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 기억해 보면 홍준표 의원이 당시 대선에서 24% 지지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20% 후반, 중반도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탄핵 사태 그때 위기와 거의 비슷하다. 네네. 이런 진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비상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촉구를 했는데요. 자신이 경선 때 본인 부인 장모 비리로 본선에서는 어려울 거라고 경고했는데 그렇게 모질게 나를 내부 총질이라고 비난했는데 이제 어쩔 도리가 없다. 당원들의 선택이니까 뭐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주말에 보니까 홍준표 의원이 부부가 곱게 한복을 입고 새 인사라는 사진이 돌아서
글쎄요. 네. 자, 메시지를 담고 있는 앞으로의 건가요? 메시지를 지켜보도록 하죠. 네. 자, 이 와중에 이 지금 여론조사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일보가 의뢰를 했고요. 리서치가 지난해 바로 연말입니다. 12월 27일에서 2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당 후보가 마의 10% 두 자릿수를 돌파했다. 10.3%가 나왔어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김 대표님. 네. 안철수 후보가 탄력을 받나요? 이 와중에? 이미 탄력을 받았죠. 받았다. 이미 받았죠. 네. 그러니까 10% 넘은 거는 요게 유일한데 대부분의 거 8, 9%예요. 네. 오늘 나온 것 KSOY도 9.2%인가 그렇고요. 한 자릿수긴 하지만. 예.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게 10%의 의미가 보통 단일화의 5%가 넘으면은 네. 지지율이 5%가 넘으면은 단일화의 흡수 통합이 될지언정 단일화의 적극적 대상이 된다라고 보통 보고 10%가 넘으면은 단일화 협상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가 이게 아직도 윤석열 후보랑은 지지율 차이가 많이 나지만은 상승세와 하락세가 뚜렷하거든요. 그리고 몇몇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 지지율 격차, 그러니까 두 사람을 단일화했을 때 누구를 뽑겠느냐, 윤석열을 뽑겠느냐. 안철수를 뽑겠느냐라는 그 격차가 지금 현재 지지율 격차만큼 많이 나지 않아요. 네, 이게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15%까지 간다. 그러면은 단일화 했을 때 어떻게 윤석열 후보의 비호감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뭐 여야 할 것 없이 다 구애를 하고 있잖아요. 안철수 후보한테. 그렇죠. 김종인 위원장도 말이 살짝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그 굉장히 좀 비토 정서가 강했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뭐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뭐 이런 제가 정확한 워딩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그렇다고 본다라면은 이거는 끝까지 갈 것이다.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라는 거는 단일화 논의가 지금 나오는 게 아니라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해서든 더 지지율을 올려서 막판에 대역전극을 할 그거 종잣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건데 계속 얘기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김 대표님 목요일 날 윤석열 후보와 더불어서 안철수 후보도 전화 인터뷰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금요일 날 꼭 전해주세요. 자, 박 기자님. 그럼 야권 단일화 시나리오 어떤 경우일 수도 있는 겁니까? 지금 우선은 김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야권 단일하겠다 누구도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얘기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어제도 보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저는 단일화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거듭 얘기했어요. 완주한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지율 격차는 줄어들고 있고 오르고는 있지만 아직은 뭐 야권 단일화를 했을 때 내가 이길 거라는 확신은 없을 거란 말이죠. 뭐 자신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확신은 사람들이 못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확신이 좀 들 때 거기까지 지지율이 올라온다면 그때 단일화에 대해서 생각하겠지만 지금은 자신의 차별점을 부각시키면서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와 다른 점들, 뭐 정책적인 면이나 아니면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계속 다르게 내면서 갈 곳 잃은 그 중도 표심, 이른바 중도 표심이나 아니면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젊은 층의 표심을 좀 자기 쪽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정책 행보 또 민생 행보를 계속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선대위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수적 천석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뜻의 사자성어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전체를 지배해온 낡은 정치를 타파해 왔다. 그거를 깨서 일일비하지 않고 계속 걸어왔다.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나의 정책을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서야 빛을 받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회가 담겨 있네요. 큰 그림이다. 빅피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자, 그런데 지난 이 대선 2017년 조기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 이 홍준표 의원하고 안철수 이 후보 둘 다 이제 대선 후보로 뛰었잖아요. 지지율이 20% 다 초반대 비슷하지 않았나요? 문재인 후보가 41로 당선. 그리고 홍준표 24, 2위. 안철수 21. 뒤에 소수점은 제가 다 빼고 얘기했습니다. 약 3%포인트 차였군요. 그러면은 안철수와 홍준표를 합치면은 45%로 문재인 사실은. 후보를 앞서요. 물론 이게 정확하게 그 표대로 나오지는 알 수 없으나 그렇죠. 그런데 그 파괴력은 있다. 남아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점심시간 월요일 교통 상황을 좀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류화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는 정체는 풀렸지만 공사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전방 주시 잘 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청주 분기점 1차로에서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겠고요. 이후로는 소통 원활하다가 수원 부근에서 밀리고 더가 양재에서 반포까지 막힙니다. 반대 부산 방향 반포에서 서초까지 정체고 서울요금소 3, 4차로에서는 공사하면서 2km 정체입니다. 동해고속도로 삼척에서 속초 방향으로 강릉 4터널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부산 외곽고속도로 기장 방향으로 기장 분기점 진입로 갓길에서는 화물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의 운행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놀라운 일입니다. 현재 유튜브 동접자가요, 제가 시사본부를 맡은 이래 가장 높습니다. 이건 뭐 시사본부가 잘해서가 아니라 오늘 이제 파괴적인 뉴스가 엄청나게 쏟아져서 그런데 아침에 최강시사 할 때는 이슈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네. 아, 참 이게 정말 다이나믹 뉴스 코리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뭐 국민의힘의 이 사태에 뭐 고맙다고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빠른 수습을 기대합니다. 자, 여당도 가봐야 되겠죠. 이재명 후보는 통합 행보를 펼쳤는데 네. 민주당의 복당의 문을 활짝 열었다. 어떤 내용이에요? 네, 민주당이 오늘부터 보름 동안, 그러니까 17일까지죠. 과거 탈당자들의 복당 신청을 받는데요. 이 지난 12월 28일 민주당 최고위에서 탈당자에 대한 일괄 복당을 허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네. 그 조치가 되고 있는 거고, 뭐 성비위나 경선 불복, 부정부패 같은 중대한 사유 때문에 징계를 받은 그 건은 빼고 복당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중범죄는 빼고. 네, 이렇게 되면은 뭐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에 새천지 민주연합 시절에 분당됐던 그러니까 국민의당으로 대거 갔던 그 인사들이 이제 복당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지난주에 천정배, 유성엽 전 의원 등 호남계 비문 인사들이 이미 복당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흐름이 이어지는 거고, 또 정동영 전 의원 같은 경우 복당식에 올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안 왔고요. 하지만 복당 신청 기간에 민주당이 합류할 거란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권노갑, 정대철 같은 전 고문 등 동교동계 원로 인사도 복당 항상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전략적으로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약간 좀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통합 행보를 좀 보여주겠다, 이런 것들. 열린 민주당의 이제 통합도 1월 14일 정도에 마무리가 되고 하면은 더 민주당 입장에서는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2016년 총선 때 주로 호남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그때는 박지원 현 국정원장도 탈당을 했고 기억납니다. 국민의당이 만들어졌다가 그다음에 여러 또 경로를 거쳤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있고 그 외 다른 당으로 또 이제 중간에 떠 있다가 민생당. 김경진 전 의원은 또 국민의힘으로 가 있고 복잡합니다. 자, 근데 호남계 의원들이 이제 윤석열 선대위도 많이 들어갔는데 민주당으로의 복당 인사들도 앞으로 지켜볼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하나 흐름을 말씀드리자면은 그 지난달 12월 30일에 이재명 후보가 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협치정부, 통합정부, 실용내각 그 얘기를 운을 띄웠어요. 그리고 송영길 대표도 안철수 후보도 연대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여러모로 지금 실용정부, 협치내각을 하겠다. 그거는 크게 보면은 뭐 지금 그게 그 협치가 국민의힘까지 들어갈지 아닐지는 아직 미지수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31일에 조금 선을 그은 상태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중도 포용의 메시지가 명확하고 이 메시지가 내일 지금 이재명 후보가 신년 기자회견 하거든요. 여기에서 나올 것이다. 어디까지 포용을 하고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지금 예상되는데 좀 더 이제 지난해에는 반성을 뭐 조국 사태라든지 부동산 실적 뭐 기타 등등해서 반성을 많이 했다라면은 지금은 이제는 좀 더 공격적인 메시지들도 미래지향적인 이런 것들이 내일 많이 쏟아질 거다. 이런 예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자, 1월 3일 월요일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신년사가 나왔고 내일 1월 4일은 이재명 이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이제 신년사가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 어떤 구상이 담길 것인지 주목해 보는데, 이 와중에 지금 이제 또 호적수인 윤석열 후보는 일정을 잠정 중단해서 신년사를 내긴 내야 되겠죠. 야당 후보도. 자, 언제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주말에 또 좀 이게 황당 뉴스가 들어온 것이
저는 이게 처음에 또 귀순을 하는 북측 사람이 내려오는 뉴스인지 잘못 들었는데 네. 자세히 보니까 월북 이렇게 나와서 아니 이게 동부전선에서 이 우리나라 주민이겠죠. 국민이겠죠. 이 한 명이 철책을 뚫고 북쪽으로 넘어갔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해당 사단이 이 3시간 동안 이것을 몰랐다가 뒤늦게 이제 확인했다. 네. 자, 박 기자님 왜 3시간이 늦어진 거예요? 이제 우선 지금 귀순한 월북한 그러니까 월북한 사람이 1년 전에 네. 귀순했던 탈북자예요. 네, 최조 선수 경력에 최조를 한 경력이 있는 탈북민 추정이 되고 있어요. 추정. 네, 뭐 확인해 봐야겠지만 어쨌든 이런 사람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2020년 11월에 내려왔다가 다시 1년여 만에 돌아갔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신기한 일이에요. 어떻게 네.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자유롭게 할까? 같은 지역에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자체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게 뭐 제3국을 통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철책을 뚫고 똑같은 경로를 통해서 왔다 간 건데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1일 오후 9시 20분쯤에 비무장지대 DMZ 내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네. 월북 사실 처음 우리 군이 그때 인지를 했고요. 군이 당시에 열상 감시 장비로 비무장지대에 있던 월북자를 포착해서 작전 병력을 투입했지만 이게 신병표에 실패했어요. 결국 1시간 20분 만에 오후 10시 40분쯤 이 월북자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요. 월북했다라고 군은 확인했고 이게 이때는 사실 우리가 신병 확보하기 어렵고요. 네네. 철책을 넘은 이후에는 월북 저지하기 어렵다고 그렇죠. 합니다. 결국에는 철책을 넘기 전에 이걸 발견하고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CCTV를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3시간 전에 이 월북자가 DMZ에서 포착된 그런 CCTV가 있는 거예요. 이미 찍혔는데 카메라에. 네, 찍혔는데 이 당시 감시병이 파악을 못한 겁니다. 그리고 CCTV만이 아니라 우리가 광망이라는 이 설치된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사람이나 동물이 철책을 넘거나 절단할 때 경보음이 울려요. 그래서 경계 병력이 바로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말 울렸습니다. 울려서 경계 병력이 투입이 됐는데 가서 이상이 없다라고 보고를 하고 철수를 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경보 울렸지만 발견 못하고 그냥 철수한 그런 상황이 돼버려서 경계에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 사건이 발생한 이 부대 22사단인데 2020년 11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북한 남성이 철책을 넘어서 귀순했을 때 이 광학화 경계 시스템 광망이 작동하지 않아서 문제가 드러났다. 네. 그래서 여기다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다 이렇게 완벽하게 해놓은 거죠. 근데 이번에는 결국에는 또 울렸는데도 이번엔 놓쳤다. 결국 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우리가 좀 연말 연초에 전선이 든든하다 이런 안보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줘야 할 때 내려오는 것도 뭐 쉽게 올라가는 네. 것도 쉽게 동일인이라고 추정되니까 또 무슨 뭐 어벤져스인가요 이분은? 아니 그러니까 말이에요. 사범한 국경을 어떻게 이렇게 들락날락하죠? 뭐 요원입니까? 그러니까 조사해봤더니 기계체조 경력이 있다. 그래도 그렇죠. 경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기계체조를 배우면은 막 넘어다닌단 말이에요. 아니, 넘어올 때도 3m 철책을 뛰어넘어서 왔다고 하는데 네네. 이거는 위장 귀순 아닌가? 이중 뭐 간첩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정말. 네. 이게 희한한 일입니다. 근데 여기 이 섹터가 워낙에 넓고 해서 22사단이 맞아요. 혼자 막하기 쉽지가 않다는 얘기 계속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험난하고 험난하고 그건 이해가 되는데 해안 경계도 해야 되고 22사단이 그 사단장만 8명이 지금까지 경질된 네네. 별들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요. 거기. 월경 문제 때문에. 왜냐면은 거기는 해양도 막고 네. 국경도 막아야 되는 그 범위가 110km인데 보통 한 30km 정도 보통 부대가 막거든요. 네네네. 여기는 한 3배 정도로 막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주 뚫려요. 그러니까 바다를 통해서도 넘어올 수 있고. 헤엄으로 귀순한 사건도 있고 그랬죠. 뭐 그러다 보니까 서부 쪽도 그렇고. 자, 어쨌든 이게 조금 더 철저한 대비책이 나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 국민 불안감은 그런 거죠. 만약에 이건 지금 뭐 월남, 월북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그런데 만약에 저게 우리가 과거에 공비 이렇게 불렀는데 네. 저게 뭐 작전팀이 내려온다든가 하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노쿠기순도 저희가 생각이 나고 노쿠기순도 이 사단이었습니다. 그 자리도 여기였군요. 네, 이쪽 지역이었습니다. 자, 뭐 애로사항은 애로사항대로 이해되지만 대책이 없으면 용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부터 방역 패스의 유효 기간이 적용된다. 박 기자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 방역 패스에도 6개월 유효기한이 적용돼서요. 지난해 7월 6일이나 아니면 그보다 전에 기본 접종을 마쳐서 오늘로 180일이 지났지만 아직 추가 접종하지 않았다면 영화관 같은 뭐 이런 방역 패스 적용 시설에 입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중이용 시설에. 네, 그래서 이걸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앱이나 아니면 쿠브 이런 것들을 네네. 다 업데이트해야 된다. 그래야 접종받은 이력이 다 남아서 입장할 때 별 문제가 없지. 그게 아니면 경보음이 울려가지고 띵동 한다면서요. 네, 입장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띵동 있습니다. 띵동 소리가 나면 입장이 안 된다는 얘기죠? 안 됩니다. 예. 이게 방역 패스가 잘 돼 있으면은 파란색 테두리가 뜨거든요. 또 네. QR 코드에 그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미접종자를 또 보호하고 우리가 백신 접종을 좀 장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역 패스를 시도하는 건데요. 거리두기도 연장이 됐기 때문에 방역에 대한 긴장감 늦출 수 없어요. 그래서 정부의 이런 조치 사실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 지적은 나오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좀 따라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더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청소년 접종 관련해서는 또 학부모 층의 반발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은 2월에서 3월로 계약 시즌으로 연기는 됐습니다만 네. 지금 과하다는 반발도 있고 정부 상대 소송도 이제 이어지고 있다고 해서 김 대표님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다른 나라도 방역 패스 지금 적용하는 나라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프랑스, 미국의 뉴욕시, 뭐 독일 이런 나라들 그래서 방역 패스를 하지 말자라는 주장은 사실 좀 힘이 안 실리고요. 네. 다만 이런 불편함들이 있던 걸 어떻게 완화시킬지를 이제 좀 고민을 정부가 해야 되고 지금 확진자가 매일 전 세계 최고치 찍고 있어요. 12월 31일에 189만 명인데 정확하게 1년 전에는 76만 명이었거든요. 2배 이상? 2.5배가 폭증했어요. 전 세계가 지금 매일 최고치 찍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역 패스를 안 하자라는 거는 너무 무책임하죠. 예. 그래요. 자, 하긴 해야 되는데 운영의 묘죠. 그래서 한 가지 달라진 걸 보니까 1월 2일로 끝나고 2주가 16일까지 연장이 됐는데 영화관은 밤 10시 전에 영화가 끝나야 되니까 7시 상영분 정도부터 가능했는데 이젠 자정전에 영화가 끝나야 하고 그 이전 상영은 볼 수 있다. 9시 전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네. 3시간짜리는 일찍 들어가야 돼요. 9시 정도. 그렇습니다. 요즘 긴 영화들이 많아서 심야 영화는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많은 이슈들인데 한 입에 정말 다 정리해봤습니다. 자, 두 분 이제 새해 이렇게 또 출발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김준일 대표님은 금요일에 뵙고 박정호 기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청취자 3280님, 호랑이 해를 맞아 맨날 싸움만 하는 정치인들 호랑이가 싹 다 물어다 저기 무인도에 갖다 놨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실컷 자기들끼리 싸우라고요. 호랑이가 이렇게 힘을 좀 써줄까요? 자, 오늘 디저트송 3280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날치에 범 내려온다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민년이니까 이 노래 들어야죠. 자, 오늘 새해 첫 방송이라서 가장 먼저 신청해 주신 3660-7710-8077님 세 분께 별다방 커피 쿠폰 드리고요. 범 내려온다 듣고 저는 2부로 돌아옵니다. 대한짐승이 내렸다. 몸은 덜숭덜숭 꼬리는 잔뜩 핫팔이 넘고 해머리 흔들며 전동 같은 앞다리 봉화 같은 뒷발로 양기 찌우지고 새낙 같은 발톱으로 잔디뿌리 왕모래를 촤르르르르 그치며 주홍잎떡 버리고 허리랑 하는 소리 하나리 묻어지고 땅이 툭 꺼진 한듯 차례 정신없이 목으로 움츠리고 가만히 엎젖겄다.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송림 깊은 골로 한짐승이 내려온다. 누의 머리를 흔들며 양기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없고 동네 같은 닭다리 손톱 같은 뒷다리 해나 같은 발톱으로 엉덩 사람들 껴는 잔디뿌리 왕고에 스치고 조금장 벌리고 자라해 뚝성에 땡겨는 소리 산정지지 덮고 잔디뿌리 안으로 자라가 깜짝에 목을 부시고 사랑이 엎치고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송이 깊은 골로 한짐승이 내려온다. 그의 머리를 흔들며 양이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거리는 가슴 범 내려온다
내려온다.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봄 내려온다.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수량을 나타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량을 나타낼 때는 숫자의 앞이나 뒤에 덧붙여서 사용하는 말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근 10년처럼 숫자 앞에 붙이거나 10여 년과 같이 숫자 뒤에 붙이는 것들입니다. 근 10년에서 근은 수량을 나타내는 말 앞에 써서 그 수량에 거의 가까움을 나타내는 관형사인데요. 뒤에 오는 숫자와 띄어서 씁니다. 반면에 연은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붙어서 그 수를 넘는다는 뜻을 더해주는 전미사고요. 앞에 오는 숫자와 붙여서 씁니다. 근과 연은 모두 한자어인데 이것에 해당하는 우리 고유어 표현으로는 가까이와 남짓이 있습니다. 가까이는 일정한 때를 기준으로 그때 약간 못 미치는 상태를 말하는 부사고요. 남짓은 크기, 수요, 부피 따위가 어느 한도에 차고 조금 남는 정도임을 나타내는 의존명사입니다. 그래서 10년 가까이, 10년 남짓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고로 우리말 표현 중에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을 뜻하는 달포란 말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하루가 조금 넘는 동안은 날포라고 하고요. 한 해가 조금 넘는 동안은 해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날짜로 거의 한 달 기간을 달장이라고 하는데 이 일을 끝내는 데는 달장이나 걸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선은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진짜 그건 지금 김용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이제 그만 문제라고. 제가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새해 들어 일상으로 돌아오는 첫날인데요. 아침 추위가 예년보다 강했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8도였고요. 한파특보가 내려진 지역들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있습니다.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이런 지역들에서는 각별히 건강관리와 각종 산업 피해 입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서울 영하 6도 등으로 중부 내륙은 예년만큼 춥겠습니다. 낮에는 영상의 기온 보이면서 일교차가 상당히 크게 나고 있습니다. 한편 동쪽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데요. 영동과 영남, 전남 동부 등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 먼바다에는 최고 4m의 파도가, 동해안에는 너울 등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것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도, 강릉, 대구 6도, 대전, 전주 5도 등 전국적으로 1도에서 9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점차 구름량이 늘겠고요. 밤 한때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등에 눈이 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새벽 한때 중부와 전북, 경북 등에 눈 날리는 곳이 조금 있겠습니다. 최근 눈이 쌓인 영동과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 낮에는 눈이 녹았다가 밤에 다시 얼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0.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백신 접종 효과와 관련해 백신 미접종자들이 코로나 확진 시 중증화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전체 사망 중증화 환자의 절반을 넘어 과학적으로 백신 효과는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때 필요한 코로나19 접종 증명에 대해 오늘부터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난 사람은 방역패스의 효력이 사라지며 3차 접종을 받으면 접종일부터 바로 방역패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자본시장에서의 주가 조작 등을 엄단하고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청년 세대에 큰 실망을 준 것을 자인한다며 새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의 희망대출 신청을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희망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직접 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5년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드디어 대선의 해가 밝았습니다. 선거가 2달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여야 모두 후보들의 정책 홍보, 메시지 관리에 주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국민의힘 경우에는 이제 내부 분위기가 연말에 좋지 않았는데 연초에 대대적인 이제 재편, 혁신을 강조하고 나섰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선대위 밖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분입니다. 객관적이고 예리한 분석을 들어볼 텐데요. 나경원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게 저희 시사본부 2022년 첫 인터뷰예요. 나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청취자분께 한번 새해 인사 전해주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조금 더 국민 여러분들 편안한 한 해가 되셔야 될 텐데 참 저희가 늘 부끄럽고 숭고하다는 말씀으로 인사드립니다. 또 올해 대선의 해입니다. 우리 현명한 국민 여러분들의 판단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국민의힘 내홍이 이게 뭔가 해법을 찾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월요일인 오늘 오전에 선대위 전면 개편 단행 의지가 김종인 총괄위원장으로부터 나왔는데 또 신지혜 이 새시대 준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은 전격 사퇴가 발표됐습니다. 이 의원님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찌됐든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권 교체의 열망이 굉장히 높으신데 우리가 좀 일사불란하고 좀 화합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함께 책임지는 그런 선대위의 모습이 되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뭔가 삐그덕거리고 분열되어 있고 하는 모습을 보여드린 게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어쨌든 지금 연말에 여러 가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실망을 끼쳐드린 상황이라서 그런 걸 좀 바꿔보고자 하는 이렇게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아마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께서 표명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잘 빨리 마무리해서 우리가 좀 대오를 일사불란하게 갖춰야 될 때다. 그리고 더 이상은 이제 이런 내부 잡음으로 인한
토론이 주제에 중심되지는 않았으면 그런 마음입니다. 아유, 그래서 연초에 이렇게 또 인터뷰를 잡아주셨는데 조금 이제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죠. 자, 오늘 오전에 윤석열 후보가 주식시장 개장식 축사를 이재명 후보와 이제 함께 했는데 이 생방송이 나가는 와중에 속보로 선대위 전면 개편 이야기가 들어와서 이게 메시지 관리에 아직도 혼란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제가 그 상황을 정확하게는 인지하고 있지 못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또 선대위에 관련된 이야기도 급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제는 저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무한 공동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말보다 다 행동을 하자. 다른 후보만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선거에서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노 액션 토크 온리가 아니라 토크로. 노 토크. 액션 온리로. 말보다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강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제 선대위의 전면 개편도 말씀하신 대로 나아지고자 하는 노력일 테니까요.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 합류하기 전부터 크기가 뭐가 중요하냐, 효율성과 기동성이 중요하다 이런 강조를 했는데 그렇게 좀 바뀌어 간다라고 보면 될까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께서 선대위 관련돼서는 전체적으로 총괄하시기로 하셨으니까요. 김종인 위원장께서 그에 맞게 선대위를 운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크다, 적다 이런 얘기는요. 사실 이재명 후보 선대위도 점점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선거에 있어서는 모든 분들을 후보와 똑같은 마음으로 뛰게 하는 것, 그거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직의 크기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들 한 마음으로 뛰게 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 가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나 의원님께서 워낙 다양하고 많은 선거들을 치러 오셨기 때문에 크기가 중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이 김종인 위원장 선대위 개편 논의에 이준석 대표와도 일부 함께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복귀할까요? 요건 어떻게 관망하세요? 저는 이런 논의를 한다는 게 참 어이없고 참 어떻게 보면 통탄할 노릇이죠. 통탄할 노릇이고요. 당연히 복귀해서 같이 하셔야죠. 당연히 같이 해야 되는 거다. 네, 당연히 같이 해야 논의 자체가 어이없고 통탄할 일이다. 그렇습니다. 한탄을 해주셨어요. 자, 이제 합심이 될 것인가 지켜봐야 될 텐데, 자, 혹시 김종인 이 총괄 선대위원장 나 의원님에게 선대위에 좀 합류해달라 요청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글쎄요. 요청 아직 하신 적도 없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마음입니다. 제가 어떤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데서 저는 최선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제가 일찌감치 이제 백의종군 하겠다고 그 자리를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동작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인터뷰 기회가 있으면 또 나가서 또 우리 국민들께 좀 저희의 어떻게 보면 진정성을 좀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책에 대해서는 특별히 연연하지 않는다. 도움이 될 거는 어떤 일이든지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재편의 과정과 모양새를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재명 여당 후보 대장동 의혹, 아들 불법 도박 성매매 의혹 이런 것들 나오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 고발 사주 의혹과 또 배우자 이제 리스크 이런 것들이 불거진 상황이었는데, 전체적인 여론을 보면은 정권 교체 여론이 여전히 우세해요. 그런데 이 야당 윤 후보의 지지율이 주춤해진 이유 혹시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런 환경에서 사실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는 걸 기대하는 게 난망한 일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이 대장동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정말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의혹이거든요. 전혀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선거를 앞두고요. 검찰을 통괄하는 법무부장,
또 경찰을 통할하는 행안부 장관은요. 예의상이라도 정치인 출신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이 정치인 출신도 아니고 현역 정치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박범계 현역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하고 전해철 현역 의원이 행안부 장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거기다가 지금 공수처가 고르고 골라서 하는 수사 24건인가 중에서 4건이 윤석열 수사인 공수처 이 또 다른 또 권력기관이 이 세 기관이 모두 선거를 뭐 편파적으로 여권에게 유리되도록 돕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는 내부적으로 좀 시끌시끌한 이야기 나오죠. 외부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대선에 있어서는 후보 검증이거든요. 네네. 후보를 검증할 사건들은 지금 손 놓고 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윤석열 후보로서 또 우리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대장동 사건이 왜 중요하냐. 저는 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이 뭡니까? 그 한마디로 민간이 과다한 이익을 볼 수 있게 한 것이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지금 수익이 거의 이 뭐 천화동이 있고 화천대유 예, 거기가 8,500억 원 마이너스 결국 1조 가까운 가져간 것인데 그 핵심이 결국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것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초과 이익을 가져갈 수 없게 하는 조항을 MOU에 넣었다가 삭제를 했는데 그 삭제 라인의 핵심인 두 분이 정말 극단적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근데 뭐 그 위에 제일 위에 꼭대기는 이재명 후보의 측근인 유동규 본부장 성남도계공의 지금 구속 기소돼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그 규정 삭제에 대해서는 그분한테 책임을 안 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떻게 보면 거기에 핵심인 그 정 변호사라는 분도 그 책임에서 지금 자유로워졌어요. 그럼 이거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데 그냥 지금 소위 대장동 사건의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에 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사실 성남시장을 하면서 민간에게 1조 가까운 수익을 주었다. 국가를 운영할 때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한 번만 더 생각하시면 이거 정말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게 현역 정치인 출신이 또 주무부처 장관을 맡고 있고 이 윤 후보에게는 아주 불리한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연히 그분들은 교체해 주셨어야죠. 그거는 대선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제 지난 그 TK 방문에서요. 현 정권 또 이재명 후보 강한 어조로 이제 비판을 했는데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윤 후보가 문재인 정권 때리기로만 일관하는 게 아니냐. 좀 미래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대선 후보로서 능력이나 자질을 좀 드러낼 수 있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투트랙이 필요하겠죠. 후보 입장에서는 오죽 답답했으면 직접 하셨을까. 네네. 사실 악역은 좀 다른 분들이 해주시죠. 그렇죠. 근데 악역을 하는 목소리가 영 안 나오고 사실 수사가 너무 지지부진하고 후보 검증은 어디로 온데간데 없어지니까만 답답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사실은 윤 후보께서는 미래 비전 말씀하시는 쪽으로 집중하시는 게 맞다고 합니다. 맞다. 거기에 이어서 지금 이제 신년 초부터 토론하느냐 안 하느냐 토론 공방이 벌어져 있는데요. 오늘 이제 윤 후보는 잠정 일정을 중단했으니까 선대위 재편 후에는 다시 또 뛰어야 할 텐데 이재명 후보와의 토론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기조가 맞다고 보세요? 토론해야 되겠죠. 어차피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당연히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건 결국 토론이라는 것이 뭐 제대로 된 검증이나 뭐 제대로 된 비전
검증이 되지 않는 후보 검증이나 비전 검증이 되지 않는 그런 말장난 같은 토론을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취지 아니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토론의 주제가 어떻게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론은 해야 하는데 진정성 있는 토론이 돼야 한다. 자, 최근에 이제 이 소수 정당 후보 중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지지율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러브콜을 또 보내는 상황인데 정권 교체를 위한 후보 단일화 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단일화를 이야기할 때는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사실은 우리 지금 국민의힘 전열 정비하고 그리고 우리 후보의 장점이 좀 더 강조될 수 있게 노력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정권 교체를 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세력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사실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문재인 정부 시즌 2라고 보이거든요. 네. 요새 엄청 분칠 잘하세요. 부동산 공약 엄청 멋있게 잘 내시고 하는데 네. 저는 본질은 다른 게 없다. 본질은 안보 관련된 공약도 보면 종전선언 빨리 해야 된다. 전작권 환수는 우리 어떤 검증 없이 그냥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안보가 경제거든요. 네, 네. 대한민국 경제를 굉장히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을 많이 포함되어 있고 또 경제 정책도 기본적으로 부동산 정책 지금 분칠 열심히 하지만 본질은 국토보유세도 하시겠다 그러고 추미애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대전환 위원 핵심 아젠다가 지대개혁입니다. 그렇죠. 예, 지대개혁이 뭡니까? 결국 토지 임대료나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지나치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본질은 다름이 없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가서는 결국 지금 빠르게 지금 4차 산업 시대로 바뀌고 있는 이 지금 세계적인 경제 흐름 그리고 그 가운데서 미중 간의 어떤 패권 경쟁이 굉장히 심한 이 흐름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전열 정비하고 우리 비전도 제대로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세력들이 함께 논의하는 건 그 다음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 연말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사면이 전격 단행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제 대선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어떤 메시지를 낼 걸로 보세요? 사실 제가 박 전 대통령께서 메시지를 내실지 안 내실지에 대해서 그렇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는 박 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높은 애국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큰 틀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메시지를 내신다면 그런 말씀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애국적인 메시지를 낼 것이다. 오늘 지금 이 국민의힘 상황 좋지 않은데 의원님 질문 다 소화해 주셨어요. 그리고 네, 아주 또 이 공세적인 답변도 주셔서 자 오늘 이제 국민들이 또 청취자분들이 듣고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주말 사이 뉴스들을 정리하고 주간 이슈를 미리 살펴보는 주간 이슈 먼데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민년의 첫 번째 주간 이슈 먼데이인데요. 자, 톡 쏘는 사이다처럼 주간 이슈를 해설하는 시사계의 피오나 공주 노영희 변호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올해 해가 바뀌었으니까 피오나 여왕으로 승진할까요? 공주에서? 공주가 더 좋으세요? 됐어요. 오케이. 올해까지는 공주로. 네. 내년에는 이제 여왕 승진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래퍼는 계급이 없어서 없어요. 시사 래퍼 랩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희 시대에 묻어가는 최진봉 교수입니다. 올해도 영희 시대예요? 네, 영희 시대입니다. 뭐죠? 오징어 게임이 시즌 2, 3 나온다니까. 그렇죠. 지켜보도록 하죠.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정말. 네. 자, 두 분 청취자분들께 덕담 한 말씀 해주셔야죠. 노공주님.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네, 제 친구분들을 제가 영친이라고 부릅니다. 영희 친구들. 영희 친구, 영친. 네, 영친이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새해는 행복하시고 꼭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네. 중요하죠. 자본주의 사회인지라. 최 교수님은요? 네, 뭐 청취자 여러분들 늘 최영일의 싸움부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덕담을 들었고 함께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자, 여야 대선 후보들의 신년사를 한번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죠.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후보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느냐, 통합과 경제 부흥에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느냐를 결정하는 힘은 결국 우리 국민들께서 나옵니다. 올해는 힘을 모아 코로나를 이겨내고 국민이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함께 열어갑시다. 2022년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우리 국민 여러분과 함께 쓰겠습니다. 땀 흘린 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사회. 사회 곳곳에 정의와 공정이 뿌리 내린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네, 키워드가 민생, 행복, 희망, 정의. 신년사에는 좋은 얘기가 담겼습니다만 이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두 분 시사와 정치를 넘나들면서 평론을 해주시니까 2022년 새해 소망을 하나씩 말씀해 주신다면 최 교수님은요? 대선 후보들한테 부탁을 드린다면 그 소망 중에 바란다면 품격 있는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막말 좀 그만하고. 네. 대선 후보가 돼가지고 막말하고 가짠타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듣는 사람들이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네. 그러니까 비판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나 그것도 말의 품격을 지키면서 하는 것이지 대선 후보가 품격이 떨어지면 함께 유권자로 참여하는 국민 입장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서로에게 모든 대선 후보가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노 변호사님은요? 사실 제가 여기 이제 인서트로 이렇게 후보들의 이름하고 후보들이 네네. 한 말이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후보들의 이름을 다 가리고서 딱 내용을 봤어요. 예. 네. 누가 해도 똑같은 말인 거예요. 하나만 한 말이다. 네, 다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센 비판인데요. 자, 제가 1월 1일하고 1월 2일날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네. 집에서 이제 TV를 봤는데 중국 드라마를 봤어요. 중국 드라마 요즘에 옛날처럼 좀 유치한 면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 재밌죠. 봤는데 너무 재밌는데 그 중에 하나 배운 게 있어요. 침묵 주술이라는 게 있어요. 침묵 주술. 그러니까 상대방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거나 똑같은 얘기하거나 지키지 않을 약속하거나 국민을 깔보거나 나를 괴롭힐 때 내가 쓸 수 있는 게 침묵 주술. 딱 침묵 30분 이거거든요. 저 이분들한테 하고 싶어요. 상대의 입을 30분 동안 봉하는 거군요. 입은 안 봉해. 말소리만 안 나와. 입은 이렇게 움직이는 말. 네. 야, 그런 주술 배우고 싶은데요. 너무 배우고 싶지 않아요? 네. 야, 아주 신통한 주술을 하나 보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에는 이제 없고요. 네. 자, 오늘 속보가 쏟아졌기 때문에 이 얘기 안 여쭤볼 수가 없죠. 국민의힘 선대위 대대적 재편 중요한 문제겠죠. 왜냐하면 연말까지 이준석 대표와 또 이 관련한 공방이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제가 놀란 건 대선 후보가 일정을 잠정 중단한다. 지금 이제 두 달 남짓 남았는데 한시가 급한데 최 교수님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상황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된다고 하는 긴박감이 어느 정도 작동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놀라운 것은 일정을 잠정 중단하는 것도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일정을 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했다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그 발표가 윤석열 후보가 한국거래소에 가서 연설을 하고 있는 도중에 나왔어요. 그게 놀랐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생방송으로 연설이 나오고 있는데 자막은 속보가 나와서 중단한다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밑에 잠정 중단 이래버리면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만약 알았다면 거기에 왔겠어요? 잠정 중단할 때 알았다면 안 나왔겠죠. 그리고 발표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생방으로 나오는 방송의 연설 도중에 잠정 중단 이게 나오면 제가 볼 때는 후보는 모르는 가운데 이게 결정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안 그랬으면 본인이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나오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대변인을 통해서 기자들한테 잠정 중단한다라고 나왔을 텐데 연설 도중에 그게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 볼 때는 이게 뭐지 대체? 어떤 상황인 거야? 라고 하는 의문이 강하게 드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게 선대위가 이 후보와 선대위 간에 어떤 소통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강한 의심이 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저희 이제 PD가 철저하게 팩트 체크를 했는데 윤 후보 발언이 끝나자마자 YTN 속보가 나왔다. 이런 또 이제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좀 굉장히 좀 이 혼란스럽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윤 후보는 모르는 상황에서 선대위의 전면 재편 그리고 또 이제 후보의 일정 잠정 중단 이게 결정된 거 아닌가? 이게 김종인 총괄의 아주 이 독단적인 거 아닌가? 노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말 큰일이다. 정말 이번에 1월 달 안에 이거를 제대로 돌려놓지 않으면 우리 끝장이다. 이런 위기의식이 위기감.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고요. 네. 아마 조금 싸우고 있겠죠. 내부적으로 지금. 왜냐하면 선대위 관련해가지고 김종인 위원장이 총괄이 내가 뭐 이렇게 선대위를 개편하는 데 있어서 후보랑 꼭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건 내 정권이다. 이렇게 지금 오늘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면은 물론 윤석열 후보가 그런 정권을 주려고 마음을 먹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격적으로 이렇게 몽땅 다 정리가 되는 분위기라던가 이런 것까지 본인이 예측했을까? 이건 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 특히 윤석열 후보는 제가 알기로는 자기 사람이나 자기가 한번 이렇게 누굴 챙겨주겠다라고 생각한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그거를 어떻게든지 꼭 챙겨주는 스타일이거든요. 끝까지 간다. 네, 그러니까 뭐 윤핵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본인이 그 동안에 본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변에 있었던 고생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도와줬던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어떠한 식으로 뭐 대체되는 것을 해준다는 것도 없이 만약에 그냥 전격적으로 탁탁탁탁 끊어버린다. 너무 냉정하게. 이러면 아마 되게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아마 지금 좀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니까 더 큰 소리는 못 내겠지만 아마 상당히 심기가 불편하지 않을까. 근데 그런 걸 알겠죠. 김종인 총괄이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감행한 것은 정말 큰 위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니까 제가 보기엔 이 시점에서 가장 생각해야 될 건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조심해야 된다. 이제. 민주당이 조심해야 된다. 그럼요. 이 타임에 지금 저쪽에서 신발권을 엄청나게 동여매고 있잖아요. 미창도 다시 이렇게 털고. 이럴 때 민주당이 지금 기분 좋다고 이렇게 누웠을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게 무섭다. 이거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최근에 잡음이 난 적은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그 사이에 이준석 대표가 끼어 있어서 윤 후보에 대해서는 선대위 조직에 대해서 이대로 안 됩니다. 또 이 김종인 총괄을 말일날 만났잖아요. 근데 빈손 회동으로 끝났다. 근데 이게 사흘 지나서 이런 게 전격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윤 후보와 지금 이준석 대표 포함해서 김종인 총괄 좀 화합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지금 상태로 보면 상당히 각자 도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따로. 왜냐하면 오늘 또 언론에 이건 뭐 사실관계는 확인해 봐야겠죠. 김종인 총괄위원장의 워딩으로 해서 그대로 따옴표 따와서 나온 기사를 보면요. 반드시 후보 얘기 들어봐야 하면 총괄선대위원장의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가 따옴표로 나왔어요. 이건 나의 그대로, 정권이다. 그렇죠. 그 말은 그 후보의 말을 듣지 않고 선대위 개편을 본인이 결정했다라고 들리거든요. 이 말이 그대로 사실이라는 전제에 말씀드리면.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지난번에 점심 먹으면서 이 얘기까지 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대신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더 뉘앙스가 있는 게 뭐냐면 이준석 대표와는 상의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선대위 개편 과정에. 맞아요. 그러면 후보는 상의 안 하고 이준석 대표와 상의하겠다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후보는 뭐예요 대체? 지금 상황에서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다고 하면 후보의 존재감이라든지 후보가 갖고 있는 결정권이 사실은 거의 의미 없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이 저는 위험하다고 위험하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윤석열 후보의 어떤 지도력이라든지 리더십이 상당히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사실 윤석열 후보 측에 있는 분들,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반발 안 할까 이런 생각도 1차 들고요. 두 번째는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되면 결정적 배경은 사실은 TK에 가서 윤석열 후보가 너무 거친 말을 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품격이 완전히 떨어지는 말을 했어요. 삼류바보, 그렇죠. 같지 않다. 그렇죠. 네. 그런 표현들. 삼류바보는 사실 본인도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했잖아요. 네네. 그럼 본인도 그중에 한 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도 그렇게 과격한. 그리고 그게 사실은 알려지기로는 선대위에서 이미 그 얘기할 내용을 적어줬는데 그걸 읽지 않고 본인이 이제 얘기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원고대로 안 하고. 그렇죠. 그게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 입장에서 황당한 거죠. 이거 그렇지 않아도 메시지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논란이 많고 실언이 많았는데 왜 선대위에서 하자는 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이런 문제를 일으키느냐. 그럼 내가 독단적으로라도 결정하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은 상당히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후보가 과연 결정할 수 있는 게 뭐냐. 네. 또 늘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올라올 때부터 논란이 있던 게 뭐 상황 논란이거든요. 그런 논란이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논란되면 자질 문제까지도 논란이 될 수 있어요. 후보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앞으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김종인 총괄이 그동안은 느슨했는데 이렇게 이제 꽉 잡게 되는 게 아까 노 변호사님 표현처럼 위기가 왔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안철수 대표 때문에 그래요. 이건 제 판단입니다만 안철수 대표하고 원래 김종인 위원장 사이가 되게 안 좋죠. 그렇게 알려져 있죠. 네.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지금 윤석열 후보가 까먹은 지지율의 일부를 좀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안철수 대표를 품에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물론 지난 주말까지는 어쨌든 그래도 그걸 폄하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는 또 뭐라고 나왔냐면 김종인 위원장이 옛날하고 조금 톤이 달라졌다. 그래서 뭐 향후에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뭔가 해볼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어쨌든 간에 윤석열 후보 가지고는 좀 위험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고 이대로 계속 가면 안철수랑 내가 손을 잡아야 되는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래봤자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인터뷰 중에 뭐가 나왔냐면 우리가 합친다고 해봤자 그 표가 전부 다 윤하고 안으로 그대로 흡수되겠느냐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결과적으로는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호락호락 나랑 합칩시다. 내가 다 내주겠어 할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해봤자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좋은 일만 시키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대표의 포인트가 올라가는 것이 이 위기감을 좀 더 가속시켰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완주한다. 입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단일화 여부는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놀란 건 이런 거예요. 6본부장 체제도 해체한다. 그렇다면 이게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지난 연말 회동이 빈손이라고 알려졌지만 두 사람 깐부 아닌가? 컴비인가? 이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최영일 지금 누군가 얘기한 것처럼 무슨 지금 선대위 개편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가능성이 저는 좀 낮다고 보는데 아까도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깐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도를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아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20, 30대, 20대 남성으로부터 이대남으로부터 지지가 완전히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대남의 지지를 끌어오지 못하면 윤석열 후보가 다시 지지율 상승이 오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차용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럼 이준석 대표가 바로 들어올 거냐. 그건 조금 저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장 들어오는 것보다는. 그래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위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와 함께 하는 것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다. 왜냐하면 사실 리스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김건희 씨 리스크도 있고 윤 후보 자체 본인의 자질 문제에 대한 리스크나 실험 리스크도 있고 거기에다 이준석 리스크가 있거든요. 이걸 먼저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하는 방안들을 찾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에게 어느 정도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궁금한 게 오늘 오전에 너무 여러 가지가 쏟아졌는데 이 새시대준비위원회 신지혜 수석 부위원장이 전격 사퇴 발표를 직접 했어요. 형식은 자진 사퇴인데 이 SNS 글을 보니까 이준석 대표를 저격했단 말이죠. 2030이 내가 들어오니까 다 나갔단 말이냐. 설마 그러랴. 이런 이제 취지의 공세인데
노 변호사님, 이 신지혜 부위원장 건은 어떻게 전 부위원장이 됐죠? 어떻게 결국 보세요? 신지혜는 쓰이고 버려진 거죠. 한 번 쓰이고 며칠 안 돼서 한 번 쓰이고 작년에 네. 전사한 거죠. 아이고. 앞으로 이제 그분의 정치적인 재기나 이런 건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어렵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쪽에서 그분을 품겠습니까? 민주당이 품겠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몸담았던 곳에서 품겠습니까? 그분은 작년에 전사한 거고 네. 그분이 그걸 택했어요 그때. 본인이 나 몇 번 쓰이고 버려져도 괜찮다. 정권 아이고. 교체만 되면 이랬거든요. 네네. 정말로 그런지 한번 두고 봐야 될 일이고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준석을 위해서 멍석을 깔아주고 있는 거다. 아. 이준석 대표가 지난번에 인터뷰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네. 주말에 나온 인터뷰 중에 네. 되게 중요한 인터뷰가 있었어요. 윤석열 원래 60대만 빼고 다 포위당했다면서 당황한다는 인터뷰가 포위, 먼저 세대 포위론 얘기했고.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온 인터뷰 중에 하나가 그대로 가만히만 있으면 이긴다. 그 얘기 있었죠. 그거 나왔잖아요. 그 얘기가 나온 다음에 김정인 위원장이 후보랑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네네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이준석하고 얘기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하고 김정인 위원장 우리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가만 좀 있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지혜 제거시켜주고 네네. 이렇게 저렇게 다 그냥 빠지는 거예요. 이준석이 일하기 편하게. 잘 보세요. 이준석 대표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지금 신지혜가 만들어주고 있고 왜냐하면 자기가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김한길 의원, 전 의원, 시대위원장 그분이 지금 창당설 가지고 지금 시끄러웠잖아요. 맞아요. 나왔었죠. 그래서 그분이 하는 역할이 도대체 뭐냐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분들은 만약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계속 그 기조로 가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였잖아요. 오히려 지금 와가지고 자중질환 일으키냐 뭐라 했단 말이죠. 할 말이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새시대위원 준비위원회 거기도 지금 내가 다 그냥 정리시키겠다. 일단 우리를 따라라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정리된다. 사실 이게 윤 후보 직속으로 만들어진 외곽위원회거든요. 선대위 아니라고 굳이 선을 그으면서 따로 꾸렸는데 그러면 김한길 위원장의 새시대 준비위원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지금 노영희 변호사 얘기했던 것처럼 이 입지가 더 줄어들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외연 확장을 하다 보니까 메모들하고 소위 얘기하는 그 메모들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인 거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도 계속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무 크다. 이거 다시 바꿔야 된다. 개썰매로 바꾸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요. 네, 그 얘기도 했었거든요. 말이든 개썰매든 맨날 얘기하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정도로 하면 이 새시대위원회라는 것이 결국은 여러 뭐 중도든 진보든 뭐 예전에 그런 분들 다 모은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통적인 지지층에서 일정 부분 그거에 반발해서 빠져나가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정치가 되고 있으니 새시대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들 것이고 그것은 결국 역할이 축소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되고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없앤다고 하면 또 반발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던 분들이 나가서 또 엄청나게 비판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역할 자체가 축소되면서 김종인 총괄 중심으로 아주 그 강한 그립감을 가지고서 전체를 리드해가는 그런 모양새로 갈 가능성이 있죠. 그래요. 자 이제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이게 그렇죠. 또 내부적으로 되게 복잡해서. 그럼 저는 윤핵관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윤핵관에 또 반격이 시작될 수 있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좋아요. 김종인 위원장 어쨌든 이제 후보의 메시지까지 하나하나 다 관리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될지 제 편의 이제 모습을 또 우리가 지켜보고 논평해야 되겠죠. 이 와중에 연말 연초에 지지율 격변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거 지표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숫자를 12월 28일부터 1월 1일까지 총 22개의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지율 흐름을 보면 뭐 수치는 다 조사마다 다른데요. 정리하건대 윤석열 하락세, 이재명 상승세, 안철수 급부상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동안 전화 면접은 이재명 후보, ARS는 윤석열 후보가 앞섰는데 22개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뭐 조사 방식 다 포함해서 19승 3패입니다.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홍준표 의원이 이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20%대로 떨어지니까 자, 탄핵 대선 때도 본인이 대선에 출마해서 4%로 시작해서 20%대 지지율로 마감했다. 자, 홍준표 의원의 속내. 노 변호사님 심리학 전공이시니까 맞춰주시죠. 너무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분위기는 좋죠. 여론조사까지 해서. 근데 앞으로 60일 넘게 남아있고 김정인 위원장이 지금 꽉 틀어잡고 뭘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가 아직 안 나왔어요.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메시지를 조금 내면서 알았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네네. 이 메시지를 쭉 가게 되면 홍준표 후보에겐 기회가 거의 없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고
윤석열 후보는 알았다고 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부글부글 끓는다. 윤핵관의 반격. 네, 그러면 조금 왜냐하면 아직 후보 등록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달라질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후보가 뭐 후보 교체가 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 어쨌든 본인의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는 좀 있다는 거죠. 존재감 과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각 상대방 후보를 한 방에 쓰러뜨릴 만한 뭐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지금 다들 얘기하고 있어요. 네. 상대방에서도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1월 중순에 나온다고 그랬고요. 이쪽 민주당에서도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 나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누구께 더 크냐? 이게 1월 말 정도 되면 완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겠죠. 그러면 한 달밖에 안 남는 거야. 2월 달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모양이고 뭐고 다 잡고 다 좋지만 그 한 방이 도대체 뭐냐? 한 방이 뭐냐? 네, 제가 보기에는 그 한 방이 지금 밑에서 끓고 있는 그 한 방들을 제가 대강 들었는데. 네네. 얘기해 보세요. 말씀을 하세요. 네, 들은 저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기 때문에 욕먹기 싫어서 말하지 못합니다. 네. 근데 언론이 보도하기 전에는 공개하실 수 없는.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네. 근데 그것의 이 편차나 영향력이 저는 이재명 후보 쪽에 조금 더 이렇게 더 좀 안정감 있고, 그러니까 더 영향을 덜 받고 윤석열 후보 쪽에 조금 더 세다, 강도가 좀 높다?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눈치채고 뭔가 좀 정리하고 있는 거 아닌가 각자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응들을 뭐 여러 가지로 하고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지지율 추세 최 교수님 분석도 짧게 들어보죠. 그러니까 일단 지지율 추세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상승하고 있죠. 근데 이재명 후보의 자세가 저는 제대로 잘 돼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데드 크로스다. 골든 크로스 아니다. 내가 잘한 거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그러니까 긴장하고 계속 머리 숙이고 겸손해야 된다. 절대로 자만하면 안 된다. 이 자세가 저는 끝까지 가야 된다고 봐요. 아니 10% 20% 차이 나도요. 골든 크로스라고 좋아하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겸손해. 왜냐면요. 저는 윤석열 후보 측이 이렇게 조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만이라고 생각해요. 정권 교체론이 워낙 높기 때문에 뭐 가만히 있어도 된다. 우리는 거의 당선된 것처럼 생각하고 활동하고 행동했던 부분들을 돌아봐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그것도 안 돌아보면요.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캠프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 거기 모이고 하면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권 교체론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지지율이 막 출렁거리잖아요. 근데 이 자세가 교만함과 겸손 두 개의 저는 대결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더 겸손하냐가 저는 이길 거라고 국민은 봅니다.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다. 누가 더 겸손한지는 뻔히 나왔고. 중요한 건 컨텐츠. 남아 있는데 왜 그러세요? 중요한 건 컨텐츠. 아니 나는 컨텐츠라고 봐. 컨텐츠. 지금 태도를 최 교수님이 강조해 주셨는데 컨텐츠.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컨텐츠 싸움이다. 컨텐츠 싸움이다. 자, 이 와중에 새해 여론조사들이 아까 언급드렸지만 안철수 후보의 약진이 눈에 띕니다. 하나만 뽑아 볼게요. KSOI 조사 이재명 41%, 윤석열 37.1%, 안철수 9.2%, 심상정 2.2%예요. 많이 올랐는데 31일과 1월 1일 이틀 동안 전국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세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네네. 이렇게 보면은 안철수 후보를 놓고 양당에서 러브콜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판도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저는 안철수 후보는 사실 국민들이 아직까지는 보수 진영의 후보군에 포함시켜 놓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더 골치 아픈 일이 하나 생긴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변수가 툭 튀어나왔다. 당연하죠. 단일화 변수가 올 수밖에 없어요. 만약 이제 안철수 후보가 두 자릿수로 계속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1월 말까지. 그러면요, 이거 단일화를 어떻게 하느냐가 엄청 고민스러울 거예요.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는 만약에 지지율이 두 자릿수 계속 가자는 어떤 희망까지 갔냐면 나로 단일화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겠죠. 후보 교체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게 국민 여론조사하면 두 사람 중에 한 명 뽑으라면 본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윤석열 후보의 문제점이 자꾸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본인으로 단일화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는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나가서 이길 수 있는 사람 뽑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명분은 단 하나예요. 정권 교체하자는 거거든요. 그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를 보면 막판에 가서 안철수 후보가 전혀 뭐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하냐. 그러다 보면 싸울 거예요, 이제.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결정할 거냐, 단일화를. 야권에서 싸움이 난다. 이 문제에 논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야권 전쟁. 자, 그런데 민주당은 이렇게 보면서 강 건너 불구경하면 될 텐데. 안 되죠, 그러면. 홍영길 대표가 정신 차려야죠. 홍영길 대표가 계속 강 건너 불구경을 해요. 이게 잘하는 겁니까? 당연히 잘하는 거죠. 잘하는 왜냐하면 아마 진정성 있게 구애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저쪽에 못 가게. 교란 작전. 우리가 어릴 때는 이렇게 침 발라놓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 못 가져가게. 그러니까 나는 못 먹어도 좋다. 너도 먹지 마. 침했다. 그런 교란 전술이다. 잘하는 거예요, 송영길 대표. 송영길 대표 교란 전술 잘하는 거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뉴스가 이 시간에 쏟아질까요? 걱정. 하지만 기대 반 우려 반. 국민은 옳은 선택, 좋은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견 감사드리고요. 자, 노영희 변호사, 최진봉 교수와 함께한 주간 이슈 먼데이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 새해 첫날도 당연히 있습니다. 손이 가는 새우과자 드릴 거고요. 이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자, 전 세계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국제 뉴스를 새해 첫 월요일에 또 한번 쭉 리뷰해 보겠습니다. 국제본부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우리 많이 지읍시다. 많이 지읍시다. 네. 그 국제본부인데 다국어로 막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네네. 예. 시간이 없어서. 요즘은 한류가 대세라서요. 그렇죠. 예, 요 정도는 다 알아들으십니다. 한국어로. 그렇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 다 알아들으시겠죠? 그럼요. 자, 지구인을 향한 메시지를 전해주셨고요. 자, 확진자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상 최대다. 이게 좀 심각하게 들리는데 네. 오미크론 변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단순히 수치상 확진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갑자기 폭증하는 확진자로 인해서 필수 업종의 노동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고 이로 인한 도미노 현상이 전반으로 확산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타격 등. 맞습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타고 다니는 지하철 노선 운행이 중단된다거나 의료 체계가 붕괴되고 항공기 결항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지난 한 주 490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해서 인구 10만 명당 감염자 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유럽에서는 17개 나라에서 최다 감염자 수로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고요. 프랑스에서는 나흘 연속 20만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하루 평균 38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는 입원 환자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심각한 병원 인력 부족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지난 크리스마스 연휴 7,500여 편이 넘는 항공기가 결항이 되면서 시작된 항공 대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지난 1일에는 2,700여 편, 2일에는 2,300여 편이 또 결항되면서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대혼란, 오미크론 변이가 또 몰고 왔는데 사실은 지난해는 이게 무슨 바이러스지? 델타 변이는 뭐지? 그러고 우리가 막 얻어맞았지만 그렇죠. 이제 백신 접종으로 좀 철저한 대응을 했다 생각했는데 오미크론 변이는 더 세단 말인가? 이런 걱정인데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실내 마스크 착용, 또 재택근무 이런 방역 강화 정책들이 다시 또 시도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1일부터 영국은 중등학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했고요. 프랑스도 6살 이상 어린이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무실 출근에 대해서 가장 엄격한 원칙을 고수했던 곳이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거든요. 심지어 여기서도 직원들에게 이달 18일까지 재택근무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프랑스는 3일부터 등교 수업을 재개했지만 극장 등 실내 공공장소 이용은 금지시켰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일상 속의 방역 수칙은 강화하는 대신에 격리 기간은 일주일 정도에서 5일 정도로 짧아진다고 합니다. 네, 이 연구 결과 오미크론 감염이 코나 목 등 상기도에서는 빠르게 증식하는 반면에 폐는 덜 손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델타보다는 덜 위험한 데다가 사망자 수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감기나 독감처럼 풍토병 수준이 될 것이란 예측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예상은 지난해 이제 오미크론 변이 발견 초기부터 좀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방역 당국은 신중하게 보는 입장인데 맞습니다. 어쨌든 감염력은 강한데 위험도는 다소 떨어지는 것 같다. 현재는 이제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대로 좀 잘 가서 어떻게 제어가 되기를 바라는 상황이고요. 자, 그런데 중국 말이에요. 이 감염자가 뚝 떨어졌다.
이제 방역이 거의 완결됐다 이렇게 네. 알고 있었는데 이 시안 큰 도시죠. 도시 자체를 아예 봉쇄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코로나 다 뚝 떨어졌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에요. 제로 코로나. 네네. 네. 그런데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은 확진자가 조금 발생했다 싶으면 아예 그 지역 자체를 완전 봉쇄를 시켜버립니다. 중국식. 그렇습니다. 지난달 23일부터 인구 1,300만 명의 시안에 대해서 완전 봉쇄 조치를 내린 건데요. 자, 이처럼 중국에서 인구 1,000만 명 안팎의 거대 도시가 완전히 봉쇄된 것은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해 우한. 네. 네. 그리고 올해 초에 스자장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지난해 그리고 또 스자장에 이어서 세 번째인데 처음에는 시안에서 한 집에 한 명씩 이틀에 한 번 외출 허용했거든요. 그런데 곧바로 모든 주민에게 PCR 검사 목적 외에는 주거지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방역 조치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 각 가정에서 3일에 한 번씩 한 명만 기본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 외출이 가능하고요. 일단 학교들은 다 휴교령이고요. 상점과 공공장소 다 폐쇄됐습니다. 열차와 국내선 운항 중단됐고요. 고속도로도 폐쇄가 됐습니다. 공안과 방역요원들이 삼엄한 경계를 하고 있는 가운데 물과 식료품 등 필수품은 배급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야, 이거 딱 1년 전 우한의 모습 거의 그대로네요. 맞습니다. 그때 불 꺼진 아파트촌에 저희가 SNS로 돌아다니는 영상 봤더니 우한 짜요 그러면서 이제 힘내라고 맞아요. 서로 주민들끼리 격려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는데 자, 봉쇄됐고 지금 생필품은 배급으로 이루어지고 사흘에 가족당 한 명만 나와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자, 봉쇄 지역 안에서 주민들이 식량난을 겪고 또 방역 요원들이 구타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확인됐습니까? 일단 배달 인력 부족으로 봉쇄 주민들에게 식자재 등 생필품이 제때 전달이 되지 않고 실제로 소셜미디어에는 식량이 부족해서 곤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즈도 자가격리 중인 배달원이 적지 않고 승인되지 않은 차량은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가족 수와 상관없이 당국이 획일적으로 식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런 불만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주민들은 이 시안의 식재료 등 물품이 충분하다는 뉴스는 가짜 뉴스다.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물건을 공급받을 방법이 없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만두를 사려고 외출을 시도한 한 주민을 방역 요원들이 구타하는 동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네. 이 논란이 계속 번지니까 현지 공항 당국이 가해자인 방역 요원들에 대해서 7일 동안 구류 조치와 200위안, 우리 돈으로 약 37,000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하는데 이런 구타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너무 배가 고파서 예를 들면 시안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배급을 받을 수 있는데 외지에서 일을 하러 온 사람들은 시안에 주소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굶습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그분들이 또 물건을 훔치다가 적발되고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1,300만 도시면은 외지에서 일하러 간 사람도 당연히 있고 그럴 텐데 그렇습니다. 주거지가 아니면 안 준다. 네. 그럼 이게 굴물한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예. 이게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구타는 동영상이 퍼졌고 이 공안 당국에서 이 벌금까지 부과했다고 하니까 이건 사실인 것 같은데 야, 사람 때렸는데 7일간 구류 조치와 37,000원 벌금. 글쎄요. 좀 지켜볼 문제입니다. 자, 유럽연합에서 이 핵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무슨 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언론에서는 원자력이라고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정확하게 표현해 줘야죠. 핵발전입니다. 예,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핵을 이용한다는 거죠. 자, 유럽연합은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각 회원국의 탄소 배출이나 친환경적 부분 등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지난달 31일 유럽연합이 공개한 환경 기후 친화적인 녹색으로 분류하는 지속 가능한 금융 녹색 분류 체계 그린 텍소노미 초안에 핵발전과 천연가스 발전에 대한 투자를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분류하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녹색, 그린이라고 얘기하면은 어떤 경제활동이 친환경적이고 탄소 중립에 이바지 하는지 그 규정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녹색 금융의 투자 기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핵발전과 천연가스 발전은 기존 화력발전 등에 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적지만 이 방사능 폐기물 처리 문제 등으로 친환경으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네. 예. 하지만 이번 그 초안에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계획이 있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자금과 부지를 확보하고 또 2045년 전에 건축 허가를 받으면 해당 핵발전소에 대한 투자를 친환경 투자로 분류하겠다는 겁니다. 분류하겠다. 또 천연가스 발전에 대한 투자도 전력 1kWh를 생산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가 270g 미만이고 기존 화석연료 발전소를 대체하면서 2030년 말까지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에 그린 투자로 분류하겠다는 겁니다. 자, 분류 기준을 조금 조정한다는 얘기인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유가? 네, 일단은 뭐 과학적 조언과 현재의 기술적 진보, 회원국 간의 다양한 과도기 과제 등을 고려할 때 유럽연합 집행위는 재생 가능한 미래를 향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핵발전과 천연가스 발전에 대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원활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핵발전과 가스 발전이 아직까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필요하다. 사실 유럽에서는 그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또 여기서 러시아가 천연가스 이 수출을 놓고 장난을 좀 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러면서 에너지 대란이 굉장히 여러모로 발생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현실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건데 근데 여기서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런 이유 외에 올해 EU 의회의 순환 의장국이 프랑스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랑스가 입김을 넣습니까? 맞습니다. 프랑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원자력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그렇군요. 국제 원자력 기구의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의 원자력 의존도는 70.6%인데요. 우리나라 29.6%, 러시아 20.6%, 미국 19.7%에 비해서 월등히 높죠. 예. 그래서 프랑스 입장에서 자신들이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신들이 가장 자신 있는 핵발전 이 부분과 관련해서 EU 측에서 이렇게 좀 녹색 발전으로 규정을 해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의도가 강한 거죠. 자, 프랑스가 EU 의회의 순환 의장국이 되면서 프랑스 원자력 의존도가 70%를 넘었군요. 아마 많은 분들 모르셨을 약 겁니다. 30%인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굉장히 흥미진진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국제본부 함께했습니다. 자, 청취자 7109님 최영일의 수사